을 해볼게요. 어, 오늘 배울 내용은 렉서를 배울 건데요. 간단히 내용을 설명을 하고, 올해 스터디 진행했던 것 전체에 대한 요약을 나머지 부분에 설명하는 거라서 마무리를 줄까 해요. 이 렉서를 제가 컴파일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 수는 없는데, 렉서 렉서라는 요 라이브러리는 그 어휘를 분석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좀 보다 보니까 뭐 요런 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는 우리말로 보니까 이게 촘스키라는 사람, 이게 수학자일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람 이름일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언어를 이렇게 분류한 게 있대요. 우리 C++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들 있잖아요. 언어에 대한 거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게 있대요. 문서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말고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대요. 뭐, 레귤라, 뭐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요거를 이제 첨스키의 위계 정리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존재하는 언어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좀 나오긴 해요. 이게 거의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집합론은 쪽에 약간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위상수학 쪽이죠. 위상수학하고 어떤 릴레이션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좀 이렇게 문자 내용들이, 전체적인 설명들이 보면은, 여기에 이제 0번째 문법이 있고, 그다음에 제1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까지 나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0유형은 보면은 문법이 제약이 없는 문법을 사용한대요. 흔히들 말하는 내추럴 랭귀지 있잖아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0레벨의 언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컨텍스트에 센시티브한 그래머라는 방법을 해서 제1유형이 나오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이 C++ 같은 언어들이 여기 제1유형에 속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QI가 있잖아요. QI 그런 파서들 배웠잖아요. 그 파서가 여기 한 3단계쯤에 속한대요. 그 2단계에 그 다음에 C++이나 C나 이런 언어들 외에 나머지 언어들은 대부분이 어디에 속하냐면 2나 3에 속한대요. 대부분 언어들이 여기에 속하고, C++이 이제 이 타입 1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가 타입 0에 속한대요. 하여튼 이렇게 누가 분류를 했나 봐요. 어떤 근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울 렉서는 어디에 속하냐면 이 3단계에 속하는 거예요. QI가 여기 있는 2단계에 속하는 언어라 그러면, 여기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라 그러면, 지금 배울 렉서는 뭐냐면 레귤러 그래머라고 하는 제3단계에 속하는 언어 타서 형태인데, 이 녀석이 하는 일은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림으로 어디 나오던데, 이렇게 흔히를 표현을 해요. 이 동그라미 해가지고, 동그라미하고 얘가 이제 요게 이제 상태 기반이래요. 그러니까 0이라는 상태에서 1이라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쭉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유한 상태 내에서 움직이는 유한 상태 머신을 개발할 때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제3레벨에 속하는 언어들이래요. 그 중에 이 스프리트가 지원하는 것이 렉서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이걸 깊게 지금 연구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실제 한번 코딩 샘플 하나 보면, 제가 일단 샘플 다 짜놨거든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요 구문은, 여기 처음에 read from file은, 실제로는 우리가 C++에 제공하는 F스트림 이걸 사용해서 파일을 읽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냥 그대로 읽기 위해서 화이트 스페이스를 지우지 말고 들어오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했어요. 로 데이터 그대로, 문자열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해서 그 결과를 그냥 리턴하는 함수예요. 왜냐하면 요 화이트 스페이스나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로 데이터를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여기는 요게 이제 핵심이 있죠. 여기서 보면 IO skip 화이트 스페이스에서 이거를 언셋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화이트 스페이스를 무시하지 않고 읽게 돼요. 우리가 그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있고 화이트 스페이스를 흔히 뭐 공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화이트 스페이스는 우리가 그 스페이스라든지 탭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합해서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스페이스하고 화이트 스페이스는 다르거든요. 화이트 스페이스는 프로그램이 그 렉서가 이게 단어를 막 분리할 때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그 워드와 워드 사이에 있는 단어, 워드와 워드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녀석들을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 어휘적으로. 근데 그 화이트 스페이스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스페이스바라든지 탭이라든지 뭐 엔터 같은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용어 자체는 실제로는 그 어휘와 어휘의 사이에 있는 모든 문자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이트 스페이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탭이라든지 스페이스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요거는 그냥 파일을 로드했다 그대로 읽어드리는 그냥 단순한 함수 형태예요. 실제 이제 그 작성을 보면 렉서를 사용하는 구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일단 위에다가 이너멀 하나 만들었어요. id 워드에서 얘는 100. 지금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문장 내에 있는 문장에 몇 개의 워드가 있고 몇 개의 그 엔터가 있고 몇 개의 그 다음에 커렉터가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분석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하면 그냥 if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식으로 분석하냐면 얘도 이게 렉서로부터 상속을 받아가지고 내가 구현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런 구문을 딱 넣어주게 돼요. 이렇게 add에 또 가로치고 또 add에 가로치고 이게 이런 식으로는 가로치면 또 똑같은 원래 타입이 리턴 되겠죠. 다시 add에서 계속 가로가 계속 달라붙으면서 어떤 기능적인 걸 추가하는 건데, 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내용, 여기 이제 역서까지가 한 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꺽쇠가 not,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는 안 되고, 스페이스바가 아니고, 탭도 아니고, 엔터도 아닌 그런 단어로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플러스는 그 이후에 계속 똑같은 게 온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돼서 온다는. 결국은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워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페이스바라든지 탭이라든지 엔터를 화이트 스페이스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스페이스를 뺀 나머지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자는 묶어가지고 이게 플러스니까 계속 연이어서 그게 딱 요게 플러스니까 A, B, C 되면 A, B, C까지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녀석을 통째로 묶어서 뭐라 하냐면 id word라는 그 숫자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단어가 오면 그 단어는 1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id가. 그 다음에 엔터는 id eol이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하고요. 그냥 점은 커렉터로 분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단어가 오면 그 단어에 대해서는 그 1000이라는 숫자를 부여를 하고 엔터가 오면 엔터에 대해서는 1001이라는 숫자를 부여를 하고 점이 오면 걔는 1002를 부여하는 이런 식으로 쭉 부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렉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렉서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렉서가 실제로 사용이 되면서 그 결과가 어디로 들어올 거냐면 여기 있는 오퍼레이터 가로를 통해서 그 결과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파싱하면. 좀 이따가 아래 코딩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 토큰은 뭐가 되냐면 이 토큰으로 들어오는 녀석이 요거를 분석한 결과가 토큰이 되거든요. 요 렉서는 어휘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 분석한 결과가 토큰이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나중에 연결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면
T로 오면 그 T에서 아이디를 딱 추출하면 그 아이디가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요 값들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 언더바 워드, EOL, 아이디 커렉트 같은 것이 쭉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요걸 통해서 렉싱하면 그 결과가 토큰이 뚝뚝뚝 나눠지는데 그 토큰들이 이 안으로 하나씩 톡톡톡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헬로, 헬로, 워드 이렇게 월드 쳤다 그러면 헬로란 문구가 첫 번째가 얘는 천이 할당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헬로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 T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단어가 또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드에 대한 게 다음에 들어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T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T 아이디를 뽑아보니까 워드다 그러면은 이 T가 헬로우 같은 이런 워드였다는 소리고요. 그럴 때 여기 있는 그 워드라는 W하고 C하고 T라는 L이라는 그 세 개의 변수를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지금 워드에다가는 하나 플러스 워드가 하나다. 그 다음에 커렉터는 실제로는 그 워드들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T의 value 하게 되면 그 헬로우라는 단어가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헬로우 떨어지고 걔에 대한 길이 결국은 얘는 커렉터의 랭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OL이 되면 이때는 뭐냐면 EOL 보면 엔터라겠잖아요. 엔터. 라인 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고 L이 라인 수거든요. 라인 수가 하나 늘어나고 엔터도 커렉터다 그래서 커렉터 카운트도 하나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점이다. 그러면 ID 커렉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커렉터 카운트가 하나 올려주고요. 결국 이렇게 문자열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이 렉서를 통해서 분리를 해서 토크나이저 시키는 거예요. 헬로우는 1000이라는 아이디로 분류하고 값은 헬로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얘가 뭐 1000 할당되고 헬로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스페이스바는 1000이죠. 1000 스페이스바는 없군요. 여긴 스페이스바가 여기서 떼어버렸으니까 없군요. 엔터라든지 뭐 그런 거 오면, 엔터는 뭐 1001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점 같은 경우는 뭐 1002 하고 엔터. 뭐 이런 식으로 쫙 파싱해서 토크나이즈 시켜서 얘를 쫙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 하는 걸 뭐냐면, 밖에 있는 파일을 읽어드릴 거예요. 워드 언더바 카운트 점 인풋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걔부터 읽어드릴 거예요. 아까 요거에 read from 파일은 로 데이터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대로 이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begin하고 end를 여기서 지금 그 커렉터를 구했네요. 실제로는 얘보다는 뭐 이런 식이 실제로는 더 나았겠죠. 제가 지금 예전에 작성된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요게 오토로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비긴하고 엔드를 받아서 나중에 이쪽에다 넣을 거예요. 이쪽에다가. 이게 렉스 제거는 토크나이저 함수거든요. 토크나이저 함수, 그러니까 여기서 요 사이를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 그때 사용할 그 렉서가 토큰을 만드는 거잖아요. 렉서는 우리가 만든 그 렉서예요. 여기 조금 전에 요 부분. 그 다음에 렉서는 기본 그 렉서에서 제공하는 그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얘가 여기 있는 문서를 분리해서 요 방식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방식에 따라서 문서를 토크화 시키는 거예요. 토크화 시킨 그 결과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실제로는 여기 그 어퍼레이트 가로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어퍼레이트 가로에 들어오기 위해서 부스트 바인드를 이용해서 그 C하고 W하고 L은 레퍼런스를 넘겨주고 토큰된 결과는 여기는 언더바 1로 들어오도록 프레스홀드 언더바 1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음,
이게 아마 얘 때문일 것 같은데, 아까, 얘는 일단 커렉터를 써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 이터레이터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원래 돌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그 문서를 제가 여기 지금 가져왔거든요. 얘를 읽어드려가지고, 이 문서를 읽어드려서, 지금 이 토크나이저다 그 렉사에다 돌리니까, 라인은 7개가 나와요. 지금 라인은, 이거 보면 라인을 뭐로 재고 있냐면, 라인은 여기 엔터로 재고 있고요. 그 다음 걔는 EOL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치는 위치마다 라인 카운트가 여기 보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 엔터 하나, 여기서 엔터 치니까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냐면 7개인 거예요. 엔터를 7개 쳤기 때문에. 워드 카운트도 쭉 이런 식으로 쓰면 워드 카운트 나오고요. 캐릭터 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워드를 한번 출력해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워드를 출력한다면 P의 밸류가 워드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실제로 그 문서 내에 있는 모든 워드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our 쭉 있는 거기 있는 거. 여기 점은 뭐 어떻게 하도록 해지 점은 지금 여기서 안 뺐네요. 점 빼서 워드를 빼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여기 점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조금 기존 작성된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점을 빼놔야지 실제 워드에서 점으로 분리가 되는데 점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서 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서 점을 다시 파싱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점이 사라졌죠. 여기 보면 아까하고 좀 다른 점은 지금 점을 다시 지우고 한번 해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보면 여기 고 같은 경우에 보면 점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점은 실제로는 세 번째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첫 번째에서 걸러져 버렸잖아요. 워드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점을 빼고 싶은 거예요. 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콤마, 여기 물음표라든지 얘네들을 빼고 싶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쳐주면 돼요. 점 빼고 물음표 빼고 이렇게. 그러면 점이 이쪽에서 분리될 거고요. 물음표도 새로 하나를 부여를 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id 뭐 P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해주고 물음표 써주고요. 물음표이면 걔는 아이디가 IQ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해보면 이제 물음표도 사라졌겠죠. 물음표라든지 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사라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가로가 지워졌군요. 뭐 또, 뭐 예유가 떴네요. 이제는. 음, 하여튼 뭐가 지금 더 빠졌나 모르겠는데 예유가 뜨네요. 아마 이쪽에서 뭐가 더 있나? 이쪽에 써줘야 되나? 여기서 그럴 수도 있으나?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 부분은, 이 물음표를 그냥 쓰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써야 되나? 뭐가 있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서는 빼낼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태를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뭐냐면 이런 것처럼 아까 보면 이런 것처럼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QI는 되게 자유로웠었거든요. 그 어떤 막 서로 그 상관관계를 마음대로 정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락스 같은 경우는 유한한 어떤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때에 이 락스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된다라고 그 문서상에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이게 뭐 기능이 많은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얘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는 그냥 짧게 설명하는 건데 얘도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그 간단한 실제로는 요 렉서 같은 경우가 부스에 그 나중에 그 새로 별도로 이렇게 프로포절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문서상에 보면. 어쨌든 이런 렉서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문서 어휘 단위로 분석을 해서 그 어휘마다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그 부여된 아이디를 다시 받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말 그대로 이렇게 케이스문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아이디가 뭐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이디 자체가 일종의 뭐를 갖게 되냐면 상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뭐 워드이면 이렇게, 뭐이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 그 공부한 상태는 아니라서 그 다음에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됐나요? 기회 되면 나중에 한번 더 공부를 해보세요. 혹시나 그 대부분 이제 QI나 이거로 대부분이 QI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고 쉽게 말하면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요 파서를 락서 밑으로 내려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동영상 강의라든지 그런 데 대부분 보면 락서까지 설명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대부분 QI 레벨에서 설명하고 뭐 락서는 거의 설명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락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체 내용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스터디를 계속 행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전체 내용,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고 싶은 내용은 딱 하나예요. 따지고 보면.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우리가 타입 시스템에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렉터라든지, 뭐 불이라든지, 뭐 플랫이라든지, 뭐 더블이라든지, 뭐 이런 타입들. 이런 타입들이 있죠. 이런 타입들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파운드멘털한 타입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얘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아토믹해요. 더 이상 자를 수가 없는 원자 단위의 타입이에요. 이 파운드멘털한 타입은 크게 두 개로 양분이 되죠. 뭐냐면 필수 타입하고 필수 타입하고 정수 타입이에요. 커렉터라든지 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하냐면 정수 타입에 속해요. 그 다음에 더블, 플랫 이런 건 실수 타입에 속하고요. 어쨌든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파운드멘탈한 타입이 서로 컴포딩해요. 서로 합해져요.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 컴파운드 타입이라 불러요. 스펙상에는 파운드, 컴파운드 타입 이렇게 부를 거야 아마요. 컴파운드 타입이라고. 복합 타입. 복합 타입을 만드는데 복합 타입은 파운드로 멘탈한 타입을 하나 이상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 중에 복합 타입 예를 들면 이런 거. 인티저 A는 100,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를 뭐라 보냐면 얘를 배열이라 그러잖아요. 배열. 배열이지만 얘는 컴파운드 타입이에요. 얘는 어떻게 컴파운드 됐느냐 하면 인티저라는 타입하고 그 다음에 요소의 개수가 한 개라는 요소 개수를 나타내는 상수 값과 컴포마이징 된 상태예요. 얘도 복합 타입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거 함수, 흔히 알고 있는 함수, 이런 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썼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썸이라는 함수도 얘는 복합 타입의 함수도 복합 타입이에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아규먼트들에 대한 타입,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라는 두 개의 아규먼트들의 타입하고 리턴 타입이라는 두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근데 아규먼트가 0개 이상이죠. 0개 이상을 복합하고 있는 타입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클래스는 알죠? 클래스나 이런 거는 내부에 멤버들 쭉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면 클래스라는 타입은 멤버들을 쭉 리스트업한 타입인 거잖아요. 걔들에 대한 컴포마이징 된 타입이에요. 컴포즈 된 타입이에요. 결국은 다 이런 식이거든요. 모두 구성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컴포즈하고 굉장히 구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얘는 파운드멘탈한 타입이고 얘는 복합 타입이에요. 얘가 한 개 이상이 합해지면 이쪽으로 오잖아요. 한 개 이상이 합해지면 이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컴포즈 타입으로. 근데 필요하면 다시 여기 있는 컴포즈 타입의 일부를 다시 분해를 해야 돼요. 이쪽으로 오는 거는 타입이 합성이 된 거고 합성된 타입을 다시 쭉 어떤 타입들이 어떠한 파운드멘털한 타입이 결합돼서 만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걔는 다시 뭐가 되냐면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분해를 해야 돼요. 즉 무슨 어떤 타입들이 쭉 있는데 그 타입들을 때에 따라서 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합해진 걸 다시 분리해서 어떤 녀석들이 합해진 거야. 이걸 거꾸로 추적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즉 타입 레벨에서 어떤 타입들이 서로 합해지고 타입끼리 합하고 타입이 어떤 타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거꾸로 추적해내기 위해서 그 레벨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 언어가 뭐냐면 메타 프로그램이에요. 메타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메타 프로그램은 파운드멘털한 타입과 컴포즈한 타입에서 서로 전환하는 그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함수를 딱 주고 함수의 리턴 타입이 뭐냐? 함수의 아규먼트 개수가 몇 개냐? 함수의 아규먼트의 세 번째 타입은 뭐냐? 뭐 이런 식을 하는 모든 연산은 누가 하냐면 이 메타 프로그램이 그걸 하는 일을 해요. 메타 프로그램이. 왜 이게 메타 프로그램이 중요하냐면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find라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find라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find라는 함수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떠한 묶음의 타입, 어떠한 컨테이너 같은 뭔가 여러 개 타입을 묶는 키를 여러 개 묶은 녀석이 있고 그 녀석에서 어떤 특정한 키를 주면 답으로 몇 번째에 있다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find라는 함수는. 이게 find라는 함수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이거든요.
어떤 묶음, t에 대한 묶음이 있고 특정한 t를 던지면 걔를 찾아서 몇 번째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t는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인티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뭐 타입 t가 뭐든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완벽한 find는 완벽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한 컴플리트한 find라는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t를 안 써지지? t를 몰라야 돼요. t를 몰라야 돼요. 얘가 인티저냐? 그걸 알면 안 돼요. 그러면 인티저를 알아들으면 인티저용 find, 플랫이면 플랫용 find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완벽한 find는 뭐냐면 t를 모를 때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뭐인지를 몰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지 이 find는 완벽해지거든요. t를 모르려고 하면 t를 알 필요가 없게 되려고 하면 메타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메타 프로그래밍이 여기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t를. 좀 더 들어가 생각해 보게 되면 A하고 B를 더해요. 더한다는 요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더한다는 거. 더한다는 거는 T하고 T 타입 있고 F 타입 있고 더했을 때 리턴되는 리턴 타입도 뭐 R이라는 타입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이 플러스는 완벽한 플러스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러려 그러면 얘를 또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T하고 T라는 타입하고 F라는 타입을 했을 때 그 더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더한 결과는 무슨 타입이냐 이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이걸 이 플러스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A하고 B는 P연산자라고 부르잖아요. P연산자는 P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이 펑션도 따지고 보면 펑션이라 예를 들어서 아까 썸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썸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얘도 이 썸이란 녀석은 뭐냐면 얘가 연산자예요. 따지고 보면 얘가 연산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티저 타입, 그다음 리턴 타입 마지막 쓴다 그러면 이렇게 얘는 사막 연산자에 가까운 거예요. 썸은 함수도 뭐냐면 함수 자체는 연산자예요. 따지고 보면 연산자의 다른 유형인 거예요. 연산자의. 그래서 타입 T를 보고 싶지 않으면 메타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T를 몰라야지 좀 더 완벽한 프로그램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려고 그러면 프로그램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A나 B가 아니라 플러스 쪽에 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연산자 중심의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산자 중심의 프로그램. 연산자 중심의 프로그램. 메타 프로그램이 바로 그걸 그 밑단에서 그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우리가 표현식 프로그램 배웠을 때 제너릭 프로그램부터 해볼까요? 제너릭 프로그램이라고 배웠잖아요. 일단 프로그래밍 이거 배웠었잖아요. 제너릭 프로그램은 기본 개념이 뭐였냐면 A하고 B를 하는데 A를 이게 A하고 B가 너무 다양한 타입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어떤 뭐든지 아까 이미의 타입 T니까 뭐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만든 거 되게 특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들어둔 A를 좀 더 어떻게 만드냐면 제너릭한
A를 변형시켜서 일반화된 타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이렇게. 제네릭 프로그램은. 기존 A란 특수한 타입이 있는데, 걔를 좀 더 일반한 타입으로 작게 시프트 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제네릭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시프트 할 때 어떤 걸 썼었냐면, 타입 트레이스라는 걸 썼었고요. 그 다음에 폴리시라는 걸 썼었죠. 폴리시라는 두 개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타입 트레이스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를 할 때 플러스에 A가 들어오면 특수한 A가 들어오면 그 A를 어떤 제네릭한 타입으로 봐야 되느냐 그걸 디자인하는 것이 타입 트레이스예요. A를 주면 A가 플러스에 참여를 하면 A가 플러스에 참여를 하면 제네릭 타입 젠 A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게 타입 트레이스예요. 수학적으로 정렬 내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하고 이렇게 있으면 얘를 주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라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타입 트레이스는. 제네릭하게 바꾸는 거죠. 즉 기존 얘는 T를 몰라도 돼 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러지 말고 누구나 따르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진 타입을 하나 정의 내리고 그 타입으로 가자. A라는 타입이 특수한데 그 타입을 제네릭한 타입으로 가자. 바꿔버리자. 그렇게 하도록 지원을 하자. 라는 컨셉이 제네릭 프로그램이에요. 폴리시는 뭐냐면 그러면 거기서 덧셈을 그런 제네릭한 타입이 됐을 때에 덧셈과 실제 액션을 어떻게 할까? 타입은 그렇게 됐는데 제네릭한 타입이 되면 됐을 때에 덧셈 연산 실제 필요한 어떤 행동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를 정의하는 것이 폴리시예요. 그 타입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에 대한 거. 예를 들어 뭐 비교했을 때 어떻게 비교할 거냐, 소트할 때 어떻게 소트할 거냐, 그거에 대한 거를 정책의 행위에 대한 거를 결정해 주는 것이 폴리시예요. 그래서 이 두 개 타입 트레이스하고 폴리시가 중심이 돼서 뭘 하는 거냐면 아주 특수한 타입을 아주 일반한 타입으로 바꿔줘요. 그 일반한 타입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레귤러 타입이라고 불렀어요. 레귤러 타입이라고. 역시 얘는 레귤러 타입으로 바꾸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연산자가 쉽게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연산자가 쉽게 풀 수 있는 형태로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배운 것이 우리가 표현식 프로그램을 배웠잖아요. 표현식 프로그래밍은 뭐였냐면 아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A 플러스 B를 만든다 그러면 대부분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 타입 A 된 타입에다가 뭘 부여를 하냐면 오퍼레이터 플러스를 부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대부분 하잖아요. A의 타입이 있어요. 그에다가 플러스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추가하는 형태로 대부분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현식 프로그램은 그게 아니라 얘를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클래스화 시키는 거예요. 얘를 클래스화 시키는 거예요. 얘를 객체화 시켜요. 그리고 A와 타입 A와 타입 B를 레퍼런스 카운팅에 그냥 탐조만 딱 해. 그런 다음에 이 등호 연산자가 있거든요. 등호 연산자는 평가를 항상 하게 되는 평가를 요구하는 연산자예요. 등호 연산자를 딱 만나는 순간 실제로는 필연의 액션을 해요. 등호 연산자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냥 참조만 하고 있다 사라져 버려요. 플러스 이 등호 연산자가 나타나면 그때서야 실제로 덧셈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이제 늦은 바인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늦은 평가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죠. 연산자를 클래스화 시키고 피연산자를 레퍼런싱 함으로써 하고 있다가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 쏙
하는 형태예요. 이렇게. 또 이러한 그 표현식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연산자만 중심으로 해서 연산자 클래스를 쭉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특수한 형태의 표현식, 아예 그냥 표현식 구문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표현식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게 지금까지 배운 스프리트라는 라이브러리예요. 스프리트라는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연산자를 클래스화시키고 쭉 해서 그 자체가 뭘 만드냐면 최종적인 표현식 구문을 만들어요. 이 표현식 구문 자체가 뭐냐면 연산자 클래스예요. 연산자 객체예요. 연산자. 피연산자가 아니고. 결국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뭐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서 타입을 만들고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그 배우긴 하는데 실제로는 프로그램 짤 때는 그 피연산자 클래스보다는 이 플러스 그다음 펑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으로 가져야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더 완전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언어 자체가 완벽해진다는 거죠. 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옮겨가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메타 프로그램, 제너릭 프로그램 이런 개념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 자체의 완벽성을 프로그램 자체를 완벽하게 디자인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피연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연산자를 몰라야 된다는 그러니까 피연산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 개 타입이 막 등장하면서 걔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한두 개는 기억하지만 수천 개가 되면 수천 개의 타입이 존재하면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필요했던 거는 그냥 덧셈이 필요했던 거예요. 임의의 두 타입에 대한 덧셈이 필요했던 거지. 뭐 인티저끼리 덧셈, 플랫끼리 덧셈, 플랫과 뭐 더블과의 덧셈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냥 덧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클래스에서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피연산자에서 연산자로 옮기셔야 돼요. 마인드 자체를. 그게 지금 가고 있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C++만이 아니라 단어들, 다른 언어들도 다 마찬가지고 결국 가는 방향이 뭐냐면 연산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언어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복잡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타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산자를 봄으로써 그 복잡도를 감출 수가 있어요. 상당 부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연산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스터디 해왔던 내용은 전체 흐름을 보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피연산자에서 연산자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그 각도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뷰를 갖자. 그렇게 되면 그럴 때 필요한 도구들이 그 메타 프로그램, 제네릭 프로그램, 표현식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들인 거죠. 특히 메타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그 타입 T를 보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앞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메타 프로그램은 크게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프로그램의 유연성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따지고 보면 메타 프로그램부터 나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T를 안 보도록 계산해 주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결국 우리가 스터디를 그 진행한 목적이에요. 그 올해 그 해나 스터디 진행하는 거는 결국 한마디로 따지면 연산자예요. 연산자를 보자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이게 아마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질문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함수형 프로그램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되게 이상적인 형태긴 해요. 연산되면 보라 그러니까 옆에는 보지 말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합에서의 덧셈은 합집합이죠. 예를 들면 함수들끼리의 덧셈은 적분이잖아요. 개념적으로 보면 함수 계속 더해서 더하면 적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즉 덧셈이라는 개념이 대상은 계속 바뀌지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 집합을 볼 필요가 없고 적분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함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덧셈을 보라는 소리거든요. 중간 연산자. 약간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하고 약간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약간의 좀 조금의 이격은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은. 일반적 함수형 프로그램은 뭐 퓨어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함수형도 뭐 관련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함수형 언어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C++은 함수형 언어를 2023년도부터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년도 스펙부터 함수형 언어를 본격적으로 추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 표준상에는. 근데 추가를 하는데 아마 결국은 전체 흐름을 보면 다 이런 흐름일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메타라는 프로그래밍이 등장하면서 실제로는 그 밑단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C++를 보는 뷰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메타가 들어오면서 실제로는 그게 이제 점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제너릭 그 컨셉이 들어오잖아요. 컨셉이 들어오게 되면 그 메타 프로그램이 좀 더 강화돼요. 굉장히 많이 강화돼요. 왜냐하면 T를 보지 말라고 했지만 T를 보지 말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3이란 숫자하고 뭐 전혀 관련이 없는 Z라는 타입하고 더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더하라고 했는데 더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더할 수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도저히 더할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 그 연산자를 지원 안 하는 거죠. 그 플러스나 연산자를.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으로는 다 지원하라고 했잖아. 근데 안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 라는 것을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컨셉이 딱 들어오면서 그 경계를 지어줄 수가 있어요. 바운디드 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바운디드 타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온전의 형태를 다시 구성해 주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타입을 서로 더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지만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걔가 경계를 딱 정해줌으로써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컨셉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그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져요. 실제로는. 하여튼 이게 뭔 소린가 할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기회 되면 그런 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 함수를 주어주니까 복합 타입인데 아규먼트 첫 번째 인자를 꺼내는 방법, 두 번째 아규먼트 꺼내는 방법, 리턴 타입을 꺼내는 방법, 뭐 요런 거. 요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런 코딩을 보면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고요. 왜냐면 그게 바로 뭘 하는 거냐면 T를 T를 모르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이게 아마 잘못
이게 뭔 소린가 오해를 굉장히 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스터디, 행어 스터디가 본론적으로 한 최종 목적은 요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스터디 참여는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내년에, 또, 내년에는 좀 더 쉬운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어려운 주제긴 하거든요.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도 닦는 거하고 비슷한 분야가 이 스터디, 메타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도수론 내용이 너무 들어갔어요. 철학에 가까우면서도 그렇다고 손에 딱 잡히지는 않는 그런 쪽에 가까워가지고 조금 아마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쉬운 주제를 가지고, 17스펙 내년부터 이제 전문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7스펙에 대한 그, 그 내용을 가지고, 표준, 기본 문법을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의견 있으면 의견을 올려주세요. 그럼 내년에 할 때 반영을 해볼게요. 너무 어려운 주제 말고요. 쉬운 주제랑. 이게 어려운 주제가 된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갑자기 그 메타 프로그램이 막 끼어들어오면서 어려지긴 했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는 좀 쉬운 주제를 합시다. 됐죠? 네, 내년에는 좀 더 쉬운 주제. 그러면 여기서 올해 행하우스 스터디는 마무리를 지도록 할게요. 휴교 씨도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